물리에서도 원자를 배우는데 여기 부분을 물리에서 배우고 이번 물리 시험 범위랑 이번 화학 시험 범위가 이 부분이 겹쳐요. 한 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꿀이죠. 초급속 충전받다. 아닌가요? 아무튼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부터 출발하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 이외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형이잖아.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가 않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면 수소잖아. 이 수소 기체를 방전관에 집어넣어. 방전관이란 녀석은 이렇게 관인데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막 공급하는 관이야. 그러면 누가 에너지를 공급받냐? 이 둘 중에. 전자거든요.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주체야.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지금 플러스가 전자를 겁나 잡아당기고 있어서 도망 못 가고 있었거든? 근데 도망갈 수 있는 거야. 어디로? 그 다음 껍질. 뭐지? 껍질. 지금 우리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러더퍼드 때까지만 하더라도 껍질이란 개념이 없었어. 다른 모든 과학자한테 껍질이란 개념이 없다는 시절로 돌아가야 돼. 그때 방전관에 집어넣으면 어쨌든 이 전자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여기 어딘가로 이렇게 껍질이 아니지만 어딘가 멀리 도망갈 거 아니야. 도망갔던 녀석이 방전관의 전기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하거든. 불안했던 녀석이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퉁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래 퉁 가는 게 맞아. 근데 그 사람 생각할 때 얘가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면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으로 상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얘가 에너지가 점점점 차차차차 줄어드니까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스펙트럼으로 분석한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한다라는 게 모든 과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상값입니다. 마치 햇빛처럼 연속이 나와야 돼. 이런 거죠. 자, 여기 봐봐. 수소 방전관에서 발생되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적인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한 거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나온 거야.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이거 왜 그러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 어떤 과학자도 이거를 풀이를 못했어. 이 실험 결과를 납득을 못했다는 거야. 왜 그러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그때 등장한 학자가 보어입니다. 보어. 당시에 보어라는 학자랑 아인슈타인하고 맨날 싸웠다는데 아무튼 보어랑 아인슈타인이 항상 이렇게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막 항상 싸우고 토론하고 이랬던 관계에 있던 학자인데 보어가 이제 껍질에 대한 모형을 제시를 해요. 이 사람이 껍질에 대한 보어의 껍질 모형. 전자가 다니는 껍질을 제시해야지만 껍질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야지만 이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껍질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껍질에 익숙하죠. 1차 껍질, 2차 껍질에 익숙하잖아. 그 개념을 보어가 만들었다는 거죠. 보어가. 그래서 보어가 제시한 껍질 모형을 제시하면 껍질 모형으로 해석하면 과연 이게 해석이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껍질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자. 껍질을 하나 등장시켜볼게요. 보어가 제시한 껍질은 이런 껍질입니다. 전자가 껍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 사이를. 이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 다음 껍질로 퀀텀 점프합니다. 퀀텀 점프라는 말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띵! 그죠? 띵! 올라가요. 퀀텀 점프라고 표현을 해요. 양자역학에 쓰는 용어인데 퀀텀 점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 다음 껍질로 빵 올라가고 또 에너지가 잔뜩 모이면 땅 올라가. 에너지를 공급할 때마다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에너지가 모이면 뚱 올라가는 거야. 또 충분한 에너지가 모이면 뚱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전자, 각각의 위치, 1차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 값이 딱 정해져 있고요. 2차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 값이 딱 정해지게 돼. 충분히 모여야 그 다음으로 탁 올라가니까. 그치? 하지만 얘가 가진 에너지가 1000줄이다. 두 번째, 이걸 1번 전자라고 할게요. 얘는 2번 전자라고 할게요. 이 세 번째 전자는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재밌는 얘기인데. 네 번째 전자는 4. 네가 4. 아무튼 전자 4개가 있다고 친다면은 1번 전자를 2번 전자를 이렇게 올리려면은 플러스에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예를 들어 2000줄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번 전자의 총 에너지량은 3000줄입니다. 이해돼요? 그 2번 전자를 3번 전자로 옮길 때는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아까보다 많이 들까 적게 들까? 적게 들어요. 왜? 이미 원자 핵에서 거리가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좀 더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600 정도가 든다고 한다면 3600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4번 전자는 3번을 4번 땡기는 건 더 쉽죠. 400만 투입됐다고 하신다면 4000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수소 방전관을 상상해봐. 전자가 막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막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하나를 딱 잡아. 너 에너지 얼마야? 이런 에너지를 뭐라고 말할까요? 이 넷 중에 하나를 말하겠죠. 3620인데요. 이런 애가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이지가 않다. 너 또는 너 또는 너 또는 너 연속적이지 않고 또는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에너지를 불연속적으로 가져요. 불연속적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법으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연속적이다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법으로 양자화되어 있어라고 용어를 만든 거야. 양자화되어 있다. 그 양자화되어 있는 원자를 연구하는 학문, 그 양자역학이에요. 양자라는 표현이 양성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가 양성자가 아니고 쌤이 내 아이 외에 한 명의 더 아이를 들이는 그 양자도 아니야. 재밌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양자란 불연속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원자를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는 양성자하고 전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빈 공간이 있잖아. 원자 하나는 대부분이 빈 공간. 이런 말 하죠. 원자 하나가 축구장이라면 축구장 한가운데 탁구공 하나 정도 있는 게 원자 핵이고 전자는 질량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무시당한다면 원자는 대부분 뭐다? 빈 공간이다. 그 원자로 구성된 우리도 빈 공간이다. 그래서 앤트맨과 와스프인가? 그러면 막 커지기도 하고 막 작아지기도 하잖아. 제 생각에는 이 빈 공간의 크기를 좀 줄이면 양자역학적으로 빈 공간의 크기를 줄이면 물질 자체가 축소되는 거고 빈 공간을 확장시켜. 빈 공간을 확장시키면 뭐 거대한 거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상상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본 적 있죠? 앤트맨 영화. 안 봤어요? 앤트맨 좀 보라고. 과학적인 영화예요. 앤트맨. 앤트가 뭐야? 앤트가. 개미. 그죠? 하지 말까? 찌려보는 거 아니지? 개미. 나중에 개미 이러면서. 아무튼 개미에 대한 영화는 아니고 아무튼 크기가 양자역학을 가지고 마블에서 만든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양자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다시 보호로 돌아갈게. 보호가 이런 껍질 개념을 제시를 하고 껍질마다 존재할 수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까지 제시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했던 거야. 보호는 첫 번째 1차 껍질을 N=1이라고 표현하는데 1차 껍질을 K껍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유는? 강의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들었었는데 기억납니까? K-팝 매니아라서 이런 냉담한 반응이 올 줄 알았어요.
아무튼 아니었고 K 껍질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1차 껍질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중간 정도 대충 잡아놓은 거예요. K 껍질. 이게 A 껍질 잡아놨는데 안에 껍질이 또 발견되면 되게 난처하잖아. A-1 이럴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중간 정도로 잡아놔서 K 껍질이고, 그 다음부터는 알파벳 순서대로 K, L, M, N, O 해서 어디까지? 무한대 껍질까지 제시합니다. 무한대.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무한대까지 가버리면 이 전자를 뭐라고 불러준다? 자유전자라고 불러주는 거야. 전기통할 때 움직이는 전자 있잖아. 그 전자가 이 에너지를 엄청 공급받아서 자유롭게 된 전자, 완전히 인력에서 벗어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무한대로 갔을 때를 의미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에너지. 아까 이거는 설정한 건데 이거를 잠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 대충 맞죠? 자, 이겁니다.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여기야. 두 번째로 올리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두 번째 껍질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아까 말했죠. 원자핵에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얘를 2차 껍질을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한다. 근데 2차 껍질에 있는 걸 3차로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완전 신기한 건 2차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무한대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요만큼밖에 안 돼.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식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실제 에너지 값이 얼마냐? 보어가 잘한 건 이거밖에 없어. 잘한 건 값을 구해내는데 N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N제곱분의 1312kJ/몰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앞에 마이너스를 띡 붙여놨어요.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1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라는 뜻이야. 단위 생략. 2차 껍질에 있는 전자는 4분의 1310이니까 432, 432, 446, 432, 310 얼마 되죠? 계산이냐? 자, 그래서 432, 11, 428, 그죠? 아니구나. 32, 48, 328. 쏘리, 328.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 이렇게 하는 거 실제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 이런 거 막 쓰고 계산할까?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이 1311을 K로 치환을 시켜요. 그래서 1차 껍질의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K, 두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1K,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K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비례적으로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1차 껍질에 있는 걸 2차 껍질로 올리려면 얼마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돼? 4분의 3K가 공급되어야 되겠죠? 2차에서 3차 올리려면 얼마 공급돼야 돼? 36통분하면 9고요. 4죠. 36분의 5가 투입되어야겠네요. 36분의 5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와 얘는 몇 대 몇이냐? 36통분하면 9니까 93, 27이지. 제일 많이 나오는 주관식 문제. 27대 5. 왜요, 지금? 1번 문제야. 27대 5. 27대 5. 에너지의 비. 얘가 27의 에너지를 가진, 얘가 5의 에너지를 가진, 이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27대 5의 에너지 비율을 가질 정도다라는 거예요. 계산해볼까? 2차 껍질에 있는 녀석을 무한대로 올리는 데는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무한대 써볼게. 무한대는 분모가 무한대가는 거니까 얼마나?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죠. 에너지가 0이야. 2차 껍질에 있는 놈이 0이 되려면 얼마를 공급해야 돼? 4분의 1 공급하면 됩니다. 얘는 4분의 1K고요. 여기서 얘는 얼마였죠? 4분의 9였나요? 4, 9, 3, 9, 3이야. 4분의 3인가? 얼마였지? 4분의 3이죠? 4분의 3이야.
아까 얘가 여기보다 훨씬 크다 그랬어. 몇 배 커? 3대 1입니다. 서술형 2번 문제. 이면 좋겠다. 3대 1. 항상 나오는 문제들. 근데 개념적으로 이게 훨씬 커! 라고 했지만 실제로 3대 1의 비율로 크네 라는 것도 구해낼 수 있다고. 보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껍질 개념 제시해주고 각 껍질마다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게 해줘서 이런 복잡해 보이는 계산까지 할 수 있어야만은 시험 문제를 만들어낸 거지. 근데 보어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보어의 원자보의 한계점은 전자가 혼자 있을 때는, 즉 수소만 이게 돼요. 헬륨만 가더라도 전자가 몇 개야? 2개잖아. 내가 지금 나 에너지 측정할 거야. 나 에너지 얼마인지 측정해줘 하는데 저기 전자가 뭐해? 가까이 다가와. 우와! 측정하려는 에너지보다 많게 측정돼요. 너 오지마! 나 측정할 거야! 진짜 안 와. 아까보다 훨씬 작게 측정돼. 나의 진짜 에너지는 얼마지? 알 수 없어요. 세 번째 측정할 때 저 전자가 몰래 와. 조금씩 와. 조금씩 와. 어쨌든 총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살짝 밀려. 또 다르게 측정돼. 저 전자가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에너지 값이 그때 다 달라져.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소를 제외한 전자가 2개 이상 되는 원자를 다전자 원자라고 해요. 다전자 원자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현대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 원자 모형. 그 전자가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내 에너지가 정해져요. 확률의 개념이 적용되는 게 현대 원자 모형이고, 현대 원자 모형을 쉽게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오비탈 모형이라고 표현한다. 오비탈이 올빗이라는 영어 단어와 무슨 탈이라는 영어 단어의 합성어인데, 올빗은 궤도를 말하고 탈은 확률을 위해 확률. 궤도와 확률의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궤도와 확률에 대한 합성어가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선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테마였잖아. 방전관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에너지를 공급해. 그럼 전자가 여기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랬던 녀석이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때는 가능성이 엄청 여러 가지야. 나 1차 껍질까지 갈래? 쭉 갑니다. 에너지 이만큼 방출되겠죠. 그럼 아까 선 스펙트럼에서 여기 띵 나타나는 거야. 에너지 값은 정해져 있죠. 딱 정해진 딱 하나의 값만 나타나는 거야. 연속이 아니죠. 불연속적으로 띵띵띵띵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얘는 내가 갈래 둥 가면 또 이만큼 에너지가 어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1로만 갈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작은 에너지가 그려지겠네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합쳐놓은 게 그 선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 있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를 잠깐 설명할게요. 마이너스. 이게 왜 마이너스냐? 방금 아까 얘기했어. 얘를 무한대까지 보내면 이 녀석이 무한대 갔을 때 전자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중에 누가 포텐셜 에너지가 더 많아요? B가 더 많잖아. 그러면 무한대까지 올리면 포텐셜이 최고 높은 거 인정? 하지만 무한대까지 가면 뭐가 사라져? 중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에너지 최대래면 얘가 가진 에너지가 얼마다? 0이에요. 그러므로 A하고 B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야? 그러면? 쟤보다 작아야지. 그러므로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우리가 이 마이너스 값 가지고 그동안 구하고 난리쳤던 거야. 이해돼요? 같은 개념이야.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가 0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의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방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고, 이거 K로 치환해서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지는지 정도만 계산해낼 수 있으면 여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공부를 또 잘못 배우면 엄청 어렵게 느껴집니다. 엄청 어려워서 막 손도 못 대고 막 패스하는 데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K로 치환해서 이거 통분해서 수학이죠. 해서 몇 대 몇인지만 알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건 다 했고요. 넘어가서 181쪽에 에너지가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다음 껍질로 올라가지. 아까 퀀텀 점프라는 말 했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모이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건 내려가건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전이된다라고 표현해. 전자가 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 다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야 되겠죠. 1차 껍질에 딱 머물러 있는 이 자식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예요. 안정적인 상태를 용어 정리입니다. 바닥 상태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올라가 버리면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 불안정한 상태를 들떠있다. 들뜬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2차 껍질에 있든 3차, 4차 껍질에 있든 전부 다 들뜬 상태라고 불러주는 거야. 들뜬 상태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다시 어디로 내려와야 돼?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와야 돼. 그냥 안 갔어. 바닥으로 가봤어. 바닥 상태로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한번 방정관에서 에너지를 공급했다면 다시 바닥 상태로 올 때까지 계속 에너지를 쭝쭝쭝쭝 방출하겠네요. 그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들뜬 상태를 불안정한 상태라고 정리하고 있죠. 이를 안정한 상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차이를 구해라 라고 나오면 무조건 수소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겠죠. 수소밖에 이걸 차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보호에 대한 문제는 수소밖에 안 나옵니다. 수소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과의 연계성은 좀 이따 하자. 이건 실전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를 내가 n번째 껍질로 올렸어. n번째 껍질이야. 그걸 3차 껍질로 가정해보자. 얘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방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에너지 종류는 몇 종류일까? 바로 내려올 수 있죠. 얘가 2차를 거쳤다가 내려올 수도 있죠. 그죠? 방출한 에너지가 1번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고 2번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1로 내려오면서 3번 에너지를 또 방출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바닥 상태로 올 때까지 3가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서 총 3개의 선 스펙트럼이 그려질 수가 있겠네요. 만약 그게 4번째 껍질이라면요. 4번째. 되게 복잡해지죠. 4번째 껍질이라면 얘가 바로 내려오는 경우, 그 다음에 3차 껍질을 거쳤다가 내려오는 경우, 3차 껍질을 거쳤다가 2차 껍질로 갔다가 또 내려오는 경우 되게 복잡해지죠. 또 얘가 2차 껍질로 왔다가 내려오는 경우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경우의 수를 따져서 얘가 몇 번째 껍질로 올라간 것인지를 선 스펙트럼을 쫙 살펴보고 4번째 껍질에서 움직였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림으로 안 주고 텍스트로 줄 수 있어요. 몇 가지이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런 걸 다 이 그림을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 복잡한 계산보다 정의에 입각해서 가지수, 경우의 수, 뭐 확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방정관에서 에너지를 딱 방출하면서 다시 안정적인 1차 껍질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2차 껍질까지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또 3차 껍질까지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차 껍질로 내려오면 봐봐. 1차 껍질로 전자가 떨어지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떨어지는 거니까 아까 그 그래프 기억나냐? 슝! 뭐 이거 기억나지? 어쨌든 1차 껍질로 내려온다는 건 이만큼의 에너지 이상을 방출한다는 거잖아. 이만큼 이상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전자기파는 다른 말로 빛입니다. 빛을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빛은 눈에 보이는 빛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죠. 빛은 에너지가 많은 빛도 있고 에너지가 적은 빛도 있거든. 에너지가 많을수록 진동을 많이 해요. 에너지가 중간, 에너지가 없으면 진동을 많이 안 합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을 뭐라고 불러줘요?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고요. 가시광선 안에도 눈에 보이는 영역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는 거지. 무지개빛이 보이는 거야.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무지개 아름다운. 안 할게. 아무튼 오늘 나가.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기억하라는 거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이쪽이 빨간색이야. 이쪽이 보라색 쪽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까지만 눈에 보인다는 뜻이야. 빨간색을 벗어나거나 보라색을 벗어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쪽이 에너지가 많은 쪽이고 이쪽이 에너지가 적은 쪽이야. 에너지가 중간 정도 에너지가 되는 것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중간 에너지만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즉 적색부터 자색까지가 눈에 보입니다. 빨간색을 한자어로 적색이라고 하고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빨간색을 벗어난 영역은 뭐라고 한다? 적색 바깥쪽 영역에선 적외선 영역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자색 바깥쪽 영역은 뭐라고 한다? 자외선 영역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외선과 적외선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은 건 이쪽이구나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어디에서든 1차 껍질로 떨어지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니까 바로 이 영역의 빛이 방출되게 됩니다. 자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출발하는 상관없이 몇 차 껍질로 1차 껍질로 떨어지는 것들. 여기 나와있죠? 1차 껍질로 떨어지는 많은 것들은 전부 다 라이먼 계열의 빛이다. 그래서 자외선 영역의 빛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외선을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고 그래요. 라이먼 계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라서 라이먼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라이먼 계열. 중요한 건 키워드는 1차 껍질이야. 1차 껍질로 떨어지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어야만 하니까. 그럼 반대로 2차 껍질로 떨어지면 좀 적은 에너지가 방출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영역, 즉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걸 발머 계열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발머 계열. 그 다음에 3차 껍질로 떨어지는 것들은 3차 껍질로 떨어지는 더 적은 에너지가 방출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무슨 계열? 하셴 계열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사실 암기라서 뭐 따로 장풍 선생님은 라이언 이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장풍 선생님 알아요? 장풍 발모 머리 없는 사람 얘기하고 그러죠. 장풍 선생님 하시는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는데 필요하면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스펙트럼 D를 봐봐. D에 파장이라고 써있죠. 파장이 긴 게 오른쪽이죠. 그래서 파장이 뭐냐? 파장이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가 파장이야. 파장이 긴 게 이쪽입니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많다, 적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계열이 파장이 길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외선 계열은 그래서 파장이 엄청 짧게 나타나는 거예요. 0, 400 사이잖아요. 여기 파장이 요만하게 이게 파장이야. 파장이 짧은 거예요. 파장을 람다.
물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일단 진동수, 프리퀀시에 비례합니다. 진동을 많이 하는 게 에너지가 많은 거야. 프리퀀시, 진동을 작게 하는 거지. 근데 진동을 많이 할수록 람다 값은 떨어지죠. 그래서 뭐에는 반비례한다? 람다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진동수하고 람다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야. 이걸 바꿔가지고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HF다 이렇게 쓰거든요.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상수 H가 들어가게 돼. 플랑크 상수라고 배웁니다. 물리에서 하는 건데 화학에서는 이런 에너지 관계까지는 안 하고 이거 어떤 계열이 나타나는지까지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 아 이게 람다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적은 게 람다가 길구나. 그래서 람다라고 읽어 람다. 람다가 파장입니다. 파장이 길구나라는 거. 완전 치사한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 놨어. 치사하죠. 뒤집어 놓고 숫자도 막 안 주고 막 그림만 줘. 그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문제를 좀 보면 알겠는데 이게 뒤집혀 있어야 해석이 되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뒤집어 놨네 이런 것도 있어. 본 적 있어. 치사하게 할도 낼 게 없으니까 치사하게 이거 막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제끼고 막 거꾸로 내기도 하고 2번 1학년들이 막 빅뱅 배웠을 거 아니야? 빅뱅 시험 봤을 거 아니야? 기억나냐? 원자가 형성되기 전 원자 형성된 다음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결국 바꿔놨어. 다 틀렸어요. 그런 거야. 고등과정의 문제들이 치사하게 그렇게 된다니까. 원자 형성된 후를 왼쪽에 놓고 원자 형성되기 전을 오른쪽에 놓은 다음에 맞춰봐 했더니 다 틀려. 아 이런 거에 틀리는구나. 되게 신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그림 뒤집어 놓고 파장 관계 잘 모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마 뒤집어 놓고 숫자 썼던 것 같아. 숫자 써야지 예상이 되겠죠. 숫자 써놨던 것 같아. 파장이 긴 게 왼쪽에 있네? 이렇게 하면서 풀었던 문제를 봤어요. 고등과정 내용 깊이보다는 약간 그런 겉모술수를 자꾸 쓰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자꾸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니까 자꾸 쉬워지고 있는데 쉬워지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어려워진다는 건 부작용이죠. 오비탈은 소개만 좀 해줄게요. 소개만. 현대 원자 모형의 필요성.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하고 전자가 전이됨에 따라서 나타난 스펙트럼 방금 봤던 거고. 자, 현대 원자 모형의 필요성.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으로 처음 스타트를 했거든요. 자, 일단 현대 원자 모형은 왜 등장하게 되냐? 첫 번째, 보어의 원자 모형에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전자 원자는 설명이 안 됐다는 한계점도 있었고 또 다른 전자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에너지가 다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걸 다 계산을 해내는 거죠?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되니까 확률적으로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표현하자. 이런 느낌이야. 봐봐. 여기 하늘에는 불빛이 이런 데 없잖아. 여기 불빛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죠. 이게 왜 나타난 거야 이게? 자동차가 지나간 거잖아. 자동차가 여기 있을 확률은? 지금은 없죠. 0. 미래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 안에서 자동차가 발견될 확률은 여기보다 훨씬 높죠. 그죠?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는 곳을 이렇게 모아놔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인 곳 이런 것을 다 구분해 놓은 게 오비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 배우면 또 틀리는데 3차원 공간이 있어요. 3차원 공간에 가운데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찰칵! 사진을 찍어요. 그 전자가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있겠죠. 여기서 발견될 확률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사진을 100만 번 정도 찍어요. 그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찍힐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죠? 전자하고 원자핵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잖아. 인력 때문에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 때문에 이 안쪽에서 사진이 찍힐 확률이 높죠. 바깥쪽에서 사진 찍힐 확률은 매우 드물어요.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없다고 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사진 찍기 직전에 전자가 제가 날 잡아당기네 안으로 갈 거야 하는데 얘가 너 뭐야 붕! 이 전자가 또 다른 전자가 얘를 확 밀어낼 수도 있잖아. 그치? 반발력으로. 그때 사진에 빵 찍힌 거야.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이러면서 찍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발견될 확률은 매우 드물겠죠. 그래서 이걸 점밀도 그림이라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는 곳을 점으로 찍어 놓은 건데 바깥에서 찍힐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바깥을 지금 다 지워놨죠? 왜 지워놨냐면 확률 90% 딱 찍었을 때 90% 이상의 확률로 전자가 발견되는 곳만 남겨놓고 다 지운 거야. 지운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경계선을 그려놓은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전밀도 그림이라 하는데 밀도가 안쪽이 좀 밀도가 좀 더 높아요. 밀도가 왜? 원자핵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치? 전밀도가 높은 곳이 전자 발견될 확률이 더 크다. 저 전밀도 그림이라고 하고요. 경계면 그림 저 90% 되는 곳을 경계선을 딱 그려놓은 게 경계면 그림이라 그래요. 선이라고 하지 않고 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이 아니라 구예요. 구입니다. 구라서 면의 개념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경계면 바깥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10%가 있겠죠. 90%만 경계면 안에 그렸으니까. 근데 앞으로 오비탈을 그릴 때는 경계면 그림으로 그려낼 거고요. 여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자가 10% 발견되는 저쪽은 약간 무시하면서 안쪽에 집중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돼요. 지금 요 파트에서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바깥에도 있어. 아니면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좀 더 훨씬 더 커라고 배우는 거지.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완전 치사한 시험 문제. 이 전밀도 그림을 딱 줍니다. 딱 주고서 이 점 하나는 전자이다. OX. 정답은 X예요. 쌤이 아까 사진방 찍은 거라면서요. 전자 아니에요? 아니야. 정확한 답은 뭐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입니다. 이게 답이야. 점 하나가 전자라고 하면 안 된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표시한 거다. 라는 겁니다. 잘못 배우면 틀린다는 게 이런 거야. 설명할 땐 전자로 설명해야 되거든. 전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곳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실제 표현할 때는 확률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전자이다라는 표현은 틀렸다라고 해야 됩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라는 거야.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다. 선생님 이거 왜 전자예요? 왜 전자가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뭐라 하잖아? 야 교과서 봐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점의 밀도로 나타냈다고 써있잖아. 나와있네요. 확률이네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표현했다고 써있죠. 교과서에 저렇게 써있다니까. 저거 갖다 문제 만든 거야. 어렵겠지. 어렵게 느껴지겠지. 개념에서 틀린다는 게 이런 거야. 1번 문제 틀리고 막 5번 문제 틀리고 이런 걸 제대로 잘 구분하지 않아서 틀리는 것들입니다.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을 오비탈 모형 또는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전자 구름 모형, 전자 구름처럼 모여있는 이런 모형을 얘기해요. 얘는 전자 구름 모형은 경계면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면으로 바꿔준 게 경계면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주는 겁니다. 이게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한 소개. 왜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야. 왜 필요한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현대에는 이런 모형을 사용해 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오비탈부터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못 쓰는 거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 야! 너 어디 있어? 제가 말합니다. 저는요, 첫 번째 껍질에 있고요. 저는요, S오비탈에 있고요. 저는요, X축 방향에 있고요. 저는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 중이에요. 이해돼? 이게 자기 주소를 든 거야, 지금. 그 주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양자수라고 합니다. 오비탈의 종류 이제 소개할 건데 양자수가 뭐냐? 양자수를 제일 어려워하거든.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 막 이거 얘기하는데 그냥 주소야. 전자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줄줄줄줄 말하는 겁니다. 쌤만 아마 주소라고 표현할 거야. 주소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딱 맞는데 쌤 이렇게 말하듯이 자기 주소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자수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전자는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 다 다른 주소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다시 말해서 모든 전자는 다 자기만의 고유한 양자수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같은 양자수를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양자수면 양자수 어떤 이 수많은 전자 중에 양자수 정보만 딱 얻으면 얘 여기 있는 전자네 딱 알 수 있어. 자기 수를 딱 알려주는 겁니다. 양자수. 그래서 약간 용어 싸움인데 주양자수가 뭔지, 자기양자수가 뭔지, 방위양자수가 뭔지, 스핀 자기양자수가 뭔지 그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이런 거야. 이게 뭐 어디 살아 이게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이게 저희가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이런 식으로 끊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오비탈의 종류부터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쌤이 써놓긴 할 텐데 혹시 쌤이 막 딴 데 가면은 얘기해줘야 돼요. 오비탈의 종류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 정리하는 시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수업 잘해서 정리 잘하고 시험 대비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시험지 혹시 오늘 못 갖고 온 사람들 모두 다 갖고 와야 돼. 전부 다 제출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보고서 또 각각을 분석할 거예요. 왜? 안 그럴 것 같지 진짜야? 꼭 지참해주기 바랍니다. 안 된 사람들. 고생했어요. 시험 마칠게요. 우리 쌤한테 성적 안 알려준 사람들은 남습니다. 저기 얘기했나 쌤한테 성적? 얘기했는데. 톡으로 얘기했나? 네. 오케이. 알고 있고요. 아 그래? 수요일 밤 9시. 하나 오케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 이거? 말할 수 없는 점수라고? 다음 주부터 알려드릴게요. 너도? 회복하고 알려요. 네. 알겠어. 넘어가서 됐어. 알고 있고. 네. 고생했어. 저 89.8. 89.8? 네. 줄은 거 아니야? 네. 아닌가? 원래 이거였나? 저 애들이 점수가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 이하는 여기서 비슷비슷해? 더 잘 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93점, 95점. 13, 5 있어. 잡아야지. 그래서 한 문제 채로 같이. 컨디션 관리도 하고. 그리고 그 화학은 100점이 4명이고요. 아, 그래? 중복 시험 망해요. 중국 시험? 앞에 나왔던 것도. 아, 누적? 그 3명은 100점이 1명이고요. 저랑 똑같은 한 명이 있어요. 같은 점수도 한 명. 오케이. 고생했어요. 좀 왜 남았어? 아니, 남아야 되는 거 있어. 시험 보여드려요? 아, 줘봐. 확인하고 아직 안 줬어요, 알로? 너 거 따로 보내. 아니, 잠시만요. 시험지에 학력을 해가면서. 시험지에 학력을 해가면서. 아, 욕을 해만 썼다고? 여기 뭐 써있어? 뭐 지울 거야? 괜찮아, 쌤. 뭐, 너 욕 잘하는 거 알아. 원래 아세요? 농담이야. 너무 어려워서? 아, 모르겠어서. 아, 모르겠어서.